전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군함을 띄우고 언론을 총동원하며 외쳤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영토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전포고라며 분노했고 백악관과 유엔, 일본 총리실까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세계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5일 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은 즉시 대마도에서 떠나라.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와 진실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게 된 숨막히는 5일의 기록, 그 완전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일본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죠.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우리는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화면 속 관방장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뒤에는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고 양쪽에는 해상보안청 깃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행사였죠.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일본 공영방송이 특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마도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이었는데 고지도를 보여주고 역사학자를 인터뷰하고 현지 주민 증언을 내보냈습니다. 제작진이 최소 3개월은 준비한 티가 났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야, 계획된 도발이야. 함정 배치와 언론 대응이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요. 오전 내내 상황실 모니터에는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됐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세척이 대마도 북방 48km 지점에서 팔자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를 24시간 가동하고 초계기를 3시간마다 띄우고 있었죠. 우리 국방부 정보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함정 배치 패턴을 보면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완전한 감시 및 차단 태세입니다. 한국 측 반응은 여전히 없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조용했어요. 반면 도쿄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주요 언론이 일제히 사설을 실었어요. 대마도 영유권 재확인 필요, 한국의 역사 왜곡 중단해야, 영토 주권 수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일본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야당 의원들까지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대마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었어요. 찬성 412표, 반대 3표. 압도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더 격렬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고 일부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18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외교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국제 여론이 일본 쪽으로 기울면 어쩌려는 건지. 상황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바렛, 당신 판단은 어때? 한국이 대응 능력을 상실한 건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분석해온 한국의 외교 패턴을 떠올렸어요. 2013년 센카쿠 분쟁 때 한국의 반응, 2019년 무역 분쟁 때의 대응, 2022년 대만 해협 긴장 때의 움직임. 한국은 항상 빨랐습니다. 정확했고 단호했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했죠. 특히 영토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침묵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무대응이 아닙니다. 전략적 침묵입니다. 한국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지? 경험입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보니까 알아요. 침묵하는 상대가 가장 위험한 법이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평소에 목소리 큰 나라가 조용할 때는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어요.
도쿄 시내 주요 건물 전광판에는 영토 주권 수호의 날 홍보물이 걸렸고 정부 청사 앞에서는 우익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일장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죠. 언론도 승리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반박 능력 상실,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 역사적 사실 앞에 할 말 없는 듯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해군 정보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군 동향 파악한 거 있어요? 뭐라도 움직임이 있었나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함정 배치도 평소와 동일하고 경계 태세도 평상시 수준입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예요. 너무 조용하다고요? 저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거나. 한국이 포기할 나라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국에 요청 하나 할게요. 한국 해군동에 전력 배치 현황 있잖아요. 최근 거 말고 지난 5년 아니 10년간 변화 추적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10년이요? 왜 그렇게 오래된 자료를요? 그냥 감이 와서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후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해군동의 전력 배치 현황 지난 10년간 변화 추적 분석.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라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상황실은 야간 근무조로 바뀐 상태였고 저만 남아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한 장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동해 전역을 보여주는 위성 합성 이미지였는데 거기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수십 개의 점이 대마도 주변부터 독도, 울릉도, 동해 북부까지 촘촘하게 분포돼 있었습니다. 범례를 보니 수중 음향 감시 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해군은 2014년부터 동해 전역의 수중 음향 감시 센서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독도 주변 12해리 내에 집중 배치됐으나 2017년부터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대마도 북방 해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센서 종류 3차원 음파 탐지 장비, 탐지 반경 평균 47km, 수심 500m까지 감시 가능. 특징 실시간 데이터 전송,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연동. 동해 전역에 73개의 수중귀를 설치해놨다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예산 집행 내역이 정리돼 있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국방부가 해양감시 체계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평균 2,300억 원씩 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간 총 2조 3천억 원이에요. 한화로 18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센서 하나당 평균 300억 원 정도 투입된 셈이었어요. 결코 싼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 동안 묵묵히, 조용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2019년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대규모 시설이 준공됐다. 공식 명칭은 해양연구센터였으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군사시설로 판단된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7층 규모의 옥상에는 거대한 안테나와 위성 수신 장비가 보였어요. 이 시설은 동해 전역의 수중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통합 감시센터로 추정된다. 24시간 운영되며 약 200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명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 시설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작전 통제센터였습니다. 동해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중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종의 바다 위 사령부였던 거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사세보 기지를 출항하면 평균 17분 내에 한국 측 시스템이 이를 포착한다. 함정 종류, 이동 방향, 속도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며 엔진 음향 패턴 분석을 통해 함정 식별도 가능하다. 17분이요? 사세보 기지에서 대마도까지는 약 150km예요. 군함이 평균 시속 30km로 이동한다면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출항 17분 만에 알아챈다고요? 그럼 도착하기 4시간 43분 전에 이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은 독자 개발한 군사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내부 명칭은 해신 시스템으로 동해 전역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위협 수준을 자동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3년간 정확도 97.3%, 일본 함정 움직임 예측 정확도 98.1%, 98.1%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던 건가. 우리는 한국을 그저 중견국 정도로 봤어요. 경제는 좀 잘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도움이 필요한 나라. 기술은 있지만 전략은 부족한 나라. 그런데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 공군은 조기 경보기 4대를 동해 상공에 교대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고도 1만 2,000m에서 레이더를 가동하며 탐지 반경은 약 470km다. 470km면 일본 규슈 지역 상공까지 커버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를 통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추적이 가능하다. 기종식별, 무장 상태,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왜 당황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언제 움직일지, 어떤 함정을 보낼지, 어디에 배치할지. 한국은 출항하기도 전부터 전부 파악하고 있었어요. 함정이 사세보를 떠나는 순간부터 대마도에 도착하기까지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CCTV를 보듯이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위성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독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섬 주변 바다가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위성 합성 개구 레이더 분석 결과 독도 주변 수심 25m에서 35m 사이에 금속 구조물이 다수 포착됐다. 크기와 배치 패턴으로 볼 때 수중 방어 시설로 추정된다. 확인된 구조물 개수 43개. 설치 시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임. 수중 방어 시설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물론 수면 아래라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레이더 반사파 패턴을 보면 뭔가 큰 구조물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결론 한국은 최소 10년 전부터 동해 전역에 대한 완벽한 감시 및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으며 한국은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어요. 일본이 함정을 배치한 지 거의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센서를 깔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그 모든 걸 아무도 모르게 해냈어요.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이길 준비가 끝났거든요. 저는 상황실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가 뭘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어. 10년 동안 준비한 상대를 맨손으로 건드린 거야. 그날 밤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지르는 쪽이 아니라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모든 걸 기록하는 쪽이구나. 일본은 새로운 전선을 열었어요. 군사적 압박에 이어 이번엔 여론전이었습니다. 도쿄 시내 주요 지하철역마다 대형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어요. 대마도 우리의 영토라는 제목 아래 고지도와 역사 자료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제작 주체는 일본 외무성이었죠. 같은 날 오전, 일본 정부는 도쿄 중심부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200평 규모에서 500평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전시실 이름이 대마도관이었습니다. 저는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교관을 통해 보고를 받았어요. 전시관에 뭐가 있습니까? 고지도 복제본 27점, 고문서 사진 43점, 그리고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전부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걸 증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원본은요? 없습니다. 전부 복제본이거나 사진 자료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에 강력히 항의한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8시간 만에 첫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단 두 문장 구체적인 반박도 없었고 증거 제시도 없었어요. 일본 언론은 이걸 빌미로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구체적 반박 없이 항의만, 역사적 근거 제시 못하는 한국 정부,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날 저녁 우리 정보 분석팀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자료들 전부 검증해보세요. 고지도, 고문서, 영상자료. 하나하나 출처를 확인하고 원본 존재 여부를 파악해주세요.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3일이 걸렸습니다. 11월 22일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팀 핵심 인력 7명이 모여 있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관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고지도 27점 중 19점은 일본 공영방송 제작진이 2019년에 만든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 자료들이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편집이 됐습니다. 원본에 있던 일부 표기가 지워지거나 변경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집된 버전이 전시관에 전시된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분석관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두 장의 지도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왼쪽은 원본, 오른쪽은 일본 방송에서 사용된 버전이었습니다. 이건 1785년에 제작된 일본 고지도입니다. 원본은 교토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대마도 위쪽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조선국 경계라는 표기예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희미하게 한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오른쪽 방송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의도적으로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선명하게 복원했는데 유독 이 부분만 흐릿하게 처리됐거든요.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점 중 31점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건데 원본과 비교하면 일부 문구가 다릅니다. 특히 대마도의 행정소속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원본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원본 스캔 파일이 공개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운받아서 비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본이 자기네 국회도서관 자료를 조작해서 쓴 겁니까? 아니요, 국회도서관 자료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방송국이에요. 방송 제작진이 프로그램 만들 때 일부를 편집했고 정부가 그 편집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정부가 공식 전시관에 조작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영상 자료는요? 영상 자료 17개 중 14개가 같은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 9개는 자막이 원본과 다릅니다. 자막이요? 네, 예를 들어 한 영상에서 일본 역사학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원본 방송에서는 대마도의 역사적 소속은 복잡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시관 영상에서는 자막이 대마도는 명백히 일본 영토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말은 같은데 자막만 바꾼 겁니까? 정확히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인터뷰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앞뒤 문맥을 바꿔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주도로 이뤄진 조작이었죠. 이 분석 결과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원본 파일 전부 확보했고 비교 분석도 끝났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당장 보고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가 직접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 측에 넘겨야 할까? 아니면 일단 보류하고 더 지켜봐야 할까? 그때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렛, 한국 측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이 3일 전부터 일본 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접속 기록이 급증했어요. 특히 대마도 관련 자료 다운로드가 평소의 40배예요. 40배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쓰고 있는지, 그 자료가 조작됐는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는 걸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단 보류합니다. 공개하지 마세요. 대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한국 측에 넘기지 않습니까? 필요 없을 겁니다. 그쪽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지금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시관도 열었고 언론도 장악했고 국민 여론도 자기 편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조작의 증거를요.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을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거짓말은 크게 떠들수록 빨리 들통난다. 일본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다. 11월 23일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일본의 최근 행보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언행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면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관련국들이 신중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같은 중립적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본을 콕 집어서 비판한 거예요. 1시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훈련 해역은 센카쿠 열도 남쪽 80km 지점. 일본 영해에서 불과 12해리 바깥이었어요. 훈련 기간은 72시간. 구축함 5척, 프리기탐 3척이 투입된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경고입니다. 일본한테 보내는 명확한 경고죠. 중국의 의도가 명확했어요. 일본이 대마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면 자기들도 센카쿠에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였죠. 일종의 전선 확대 전략이었습니다. 오후 3시 베이징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일본과의 경제협력 사업 3건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총 규모 47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양국 관계 재검토 필요라고만 했습니다. 실질적 이유는 대마도 사태죠. 중국이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나올까? 한국을 도와주려는 선행? 아니면 일본을 압박할 기회로 본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그리고 40분간 면담을 진행했죠.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온 일본 대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창백했어요. 같은 시각 베이징 주재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일본의 강경 대응 시작. 베이징, 대마도 분쟁 개입 신호. 중일 관계 급냉, 경제 보복 시작되나 저는 상황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고립되고 있다는 걸요. 11월 24일 아침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성명을 냈어요. 직접적으로 일본을 비판하진 않았지만 역사적 영토 분쟁은 국제법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영토 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말한 건 일본의 주장이 전후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우려가 아니라 거의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제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CNN이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일본의 영토 주장, 국제사회 우려 확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분짜리 심층 보도였는데 일본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죠. BBC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전시 자료,
편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했어요. 우리가 파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방송사가 만든 프로그램 자료를 정부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BBC가 어떻게 이걸 알았죠? 한국 측에서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요? BBC 기자가 서울에서 취재했다고 합니다.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했대요. 그렇군요. 한국은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국제 언론에는 정보를 흘린 겁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진실을 퍼뜨리는 전략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침묵이구나. 자기는 말을 아끼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말하게 만드는 거.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바렛,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자료를 펼치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유럽은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 언론은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은요? 저희가 지금 개입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동맹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주장을 지지할 순 없습니다. 특히 증거가 조작됐다면 더더욱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 편에 설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일본 편에 설 나라가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이 함정을 배치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일본에게 유리해 보였어요. 한국은 침묵했고 일본은 공세적이었고 여론도 일본 편인 것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고 유럽은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 언론은 일본의 주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저조차도 일본을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였어요. 일본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면서 세계가 대신 말하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한국은 아직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어. 저 침묵 속에 뭐가 더 숨어 있을까?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 서울도 밤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고요한 하지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시 말이죠. 며칠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오전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지만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전 10시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30분 후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주제가 뭡니까? 동아시아 정세입니다. 저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동아시아 정세라니 지금 이 타이밍에 대마도 사태가 한창인데. 저는 황급히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주요 참모들이 모여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30분 정각.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준비된 원고를 펼치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도를 둘러싼 주장들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우리 정보기관의 분석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역사 자료를 살펴봤고 국제법 전문가들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원고에서 눈을 떼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닙니다.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지위를 가져왔던 섬입니다.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저는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객관적 검증 절차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일본은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부정한 겁니다. 그것도 동맹국인 일본을요. 5초 후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주요 통신사가 일제히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통령, 대마도 일본 영유권 부정. 트럼프, 일본의 철수 요구. 미일 동맹 균열 신호. 상황실 책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대신 말해준 겁니다. 이보다 강력한 지지 표명이 또 있을까요? 10분 후 도쿄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할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니케이 지수가 개장 1시간 만에 3.7% 떨어졌어요. 특히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엔화 가치는요? 달러 대비 2.1%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저녁이 되자 국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성명을 냈어요. 미국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주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 지지는 아니었지만 반대도 아니었죠. 프랑스는 더 명확했습니다. 역사적 영토 분쟁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독일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행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죠.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요. 미국이 등을 돌렸고 중국은 압박하고 유럽은 비판하고 국제 언론은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 편에 설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0일간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일본의 함정 배치부터 오늘 대통령 발언까지. 저는 그 보고서들을 차례로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항해 성명 하나 비판 발언 하나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움직였고 유럽이 우려했고 국제 언론이 의문을 제기했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까지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세계가 대신 말해준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를 했습니다. 침묵에 흰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난다. 떠들지 않아도 세계는 듣는다.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도쿄 주재 우리 대사관이었어요. 제목은 긴급 일본 내부 동요 징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 외무성 전직 고위 관료 한 명이 한국 대사관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신자가 나타난 건가요? 관료는 대마도 관련 내부 문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저는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재 신원 확인 중이며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외교 패배가 아니었어요. 내부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단 한 명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온다는 걸요. 거짓말의 성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한국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특종 보도를 시작했어요. 일본 외무성 전직 국장 147건 조작 문서 공개. 저는 급히 기사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요시다 게이스케 일본 외무성에서 32년간 근무하고 2023년에 퇴직한 전직 아시아 국장이었어요. 그가 한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속 요시다는 60대 중반의 마른 체구 남성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재직하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무성은 체계적으로 역사 자료를 수정해왔습니다.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카메라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147건의 문서가 있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1877년 일본 내무성이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원본에는 대마도는 조선과의 중간지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외무성이 발행한 자료집에서는 이 문장이 삭제됐습니다. 화면이 분할되면서 원본과 수정본이 나란히 보였어요. 정말로 한 문장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2020년 7월 외무성 회의에서 상급자가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애매한 표현은 전부 제거하라고요. 요시다는 계속 문서를 넘기면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1785년 제작된 고지도의 설명 자료입니다. 원본 설명에는 대마도 주민의 절반이 조선과 교역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 전시 자료에서는 대마도 주민은 일본 본토와 긴밀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저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작하는 일까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세계를 속이는 거고요. 인터뷰가 끝난 후 한국 언론은 요시다가 제공한 문서 147건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에 PDF 파일로 올렸어요. 누구나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즉시 우리 분석팀에 지시했습니다. 저 문서들 전부 검증하세요.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시간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47건 중 143건이 진본으로 확인됩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와 일치해요. 나머지 사건은요? 확인 불가입니다. 하지만 위조 흔적은 없습니다. 아마 비공개 문서인 것으로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요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성명을 냈어요. 요시다 게이스케는 재직 중 업무 성과가 불량했던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시다는 32년간 외무성에서 근무했고 퇴직 당시 공로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업무성과 불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죠. 더구나 그가 제시한 문서들은 실제로 일본 공문서관에 보관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외무성이 부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심만 커질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증언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키나와 출신의 역사학자 다나카 히로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마도뿐만 아니라 류큐, 그러니까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오키나와의 독립적 역사를 억압해왔습니다. 다나카는 70대 후반의 노학자였습니다. 대마도가 조선과 복잡한 관계였던 것처럼 류큐도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 독자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본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마도에서 하고 있는 일은 과거 오키나와에서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정체성을 부정하고 강제로 편입시키는 거죠. 이 발언은 일본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평화운동가들이 거리 시위를 시작했어요. 역사 왜곡 중단하라, 오키나와 정체성 존중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대마도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은 오랫동안 여러 지역의 역사를 왜곡해왔고 그 거짓말들이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전직 프로듀서 사토 유키코가 입을 연 겁니다. 2019년 대마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저는 외무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토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25년간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2023년에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가 방송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어떤 지도를 써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는지. 그녀는 당시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무성 담당자가 직접 편집 방향을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과의 관계를 최소화할 것, 일본 영토임을 강조할 것,
애매한 역사적 사실은 생략할 것.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임원들이 압력을 넣었어요. 외무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했죠. 저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제 커리어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진실을 왜곡한 거니까요. 그래서 퇴사했어요. 더 이상 그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영방송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상황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부 고발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일본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낸 겁니다. 대마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한국은 127건의 역사 자료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 목록을 받아봤어요. 고문서 73건, 고지도 31건, 외교문서 23건. 하나하나가 전부 원본이었습니다. 복제본이나 사진이 아니라 실제 종이로 된 원본 자료였어요. 이걸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한국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예요. 일본에서요? 네, 공식되어 절차를 통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 일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일본이 자기 도서관에 보관하던 문서가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된 거예요. 유엔 산하국제법위원회가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127건의 자료를 예비 검증한 결과 모두 진본으로 확인됐다. 짧은 성명이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료는 전부 진본 판정을 받은 거니까요. 저는 유엔에 파견된 우리 외교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본 대표단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반박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유엔 측에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어요. 복제본이나 디지털 파일은 받지 않겠다고요. 일본이 원본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애초에 원본이 없거든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든 재현물이거나 편집된 버전이니까요. 한국은 10년 넘게 준비했던 겁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원본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보존하면서요. 중국이 다시 한번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발언을 한 거예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마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 발언은 매우 신중하게 설계된 것이었어요. 중국은 대마도 자체보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전략이었죠. 같은 날 유엔 본부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127건의 자료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표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 외교관이었습니다. 이건 1443년 조선 세종 시절 작성된 외교 문서입니다.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서한인데 여기서 대마도주는 스스로를 조선의 번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본 문서를 카메라 앞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600년 된 종이였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이건 1609년 작성된 문서입니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대마도의 지위에 대해 논의한 내부 문서인데 여기에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표현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녀는 문서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팩트만 전달했어요.
이건 1785년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대마도 위쪽에 조선국 경계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 소장본입니다. 30분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한 말이 결정타였어요. 우리는 127건의 원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본도 원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원본 속에 있습니다. 공청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진 건 복제본과 재현물 뿐이었으니까요. 12월 10일 국제법위원회가 최종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건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의 집단적 의견이었고 그 무게감은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마도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한국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증거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다. 떠들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진실을 제시하는 것. 한국은 세계에 그 방법을 보여줬다. 일본이 함정을 배치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한국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이런 거구나. 소리 지르지 않아도 협박하지 않아도 그저 진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총리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마도 관련 정책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자료를 사용한 점, 국제사회의 우려를 간과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건 사과였지만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검증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지 조작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내부 고발자들이 모든 걸 폭로했으니까요. 담화가 끝난 직후 일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리 지지율 23%.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내각 신뢰도 18%. 대마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 67%. 일본 국민들조차 자기 정부를 믿지 않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 달 만에 첫 번째 제대로 된 발표였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왔습니다. 대마도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검증은 역사에 맡깁니다.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릴 것이며 국제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었어요. 추가 발언도 없었고 일본 비난도 없었고 승리 선언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구나. 화려한 승리 선언도 없이 상대를 짓밟지도 않고 그저 역사에 맡긴다는 한마디로요. 이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출장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 국방부와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해양감시센터도 둘러봤죠. 센터 내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전광판에는 동해, 전역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함정, 모든 움직임이 한눈에 보였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요. 일본 함정 배치를 13시간 전에 파악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세보 기지에서 연료 보급을 시작하는 순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준비돼 있었고 대응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건 때가 되면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구나. 떠들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저는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외국 전문가들과 함께 독도에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안보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독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파도가 거칠게 부딪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섬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365일 24시간 경비를 섭니다. 폭풍이 와도 눈이 와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섬 정상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는 일본이 있을 것이고 반대편으로는 한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 지키려고 한 거구나.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라 역사고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구나.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증명했다 말없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한 달 동안 제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난 이 이야기를, 떠들지 않고도 세계를 움직인 이 나라를.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증명했다 소리치지 않고. 저는 노트를 덮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일본이 함정을 배치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불확실해 보였어요. 누가 이길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됐고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났고 국민들조차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그들 편에 섰어요. 중국이, 유럽이, 미국이, 그리고 유엔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준비했고 진실을 가지고 있었고 침착하게 기다렸으니까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때가 되길 기다렸을 뿐이죠.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세계의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헬기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안보 전문가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외교 분쟁을 봤어요. 대부분은 소리 큰 쪽이 이겼고 강한 쪽이 밀어붙였고 힘의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이겼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지만 상대를 무너뜨렸어요.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백악관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침묵의 외교 한국의 전략적 대응 분석.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대마도 분쟁에서 새로운 외교 방식을 보여줬다. 감정적 대응 대신 전략적 침묵을, 언론전 대신 증거 축적을, 즉각적 반응 대신 장기적 준비를 선택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다. 이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힘의 과시가 아닌 진실의 제시로,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공격이 아닌 품격으로 승리하는 방식 말이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다. 떠들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소리치지 않아도 세계가 듣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하얀 눈이 조용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꼭 한국의 전략 같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리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덮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독도에서 적었던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증명했다 소리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끝까지 침착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승리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